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엔 할 일이 없습니다. 23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합니다. 국가배상은 손해배상은 29조였었습니다. 손실보상은 23조죠. 법령자료에서 23조에 보시게 되면 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을 선언하였습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은 1항하고 3항하고 두 개였었습니다. 1항에 있는 것은 존속보장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존속보장 방식은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아예 침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존속보장 방식이 되는 거고, 3항 같은 경우에는 가치보장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가치보장을 통해 재산권을 보장한다. 기본적으로 1차적 재산권 보장, 권리구제로서 권리보호로서의 존속보장,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가치보장, 1차적으로 존속보장입니다. 1차적으로 존속보장을 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존속보장을 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재산권이 제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취소를 제기해서 제거한다라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23조 1항은 취소 소송이다. 알겠죠? 취소송이다. 존속보장의 방법이니까. 그 다음 그 뒤에서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권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함께 합의를 보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의 재산권의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이라고 합니다. 과연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 그리고 사건으로서 어떤 지적재산권, 저작권이죠. 저작권 이런 내용들. 과연 저작권은 보호가 되는 것인가? 언제까지 보호가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 광업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면 광업권이라는 재산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광업권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서 그 재산권의 내용은 여기까지다. 이런 것들이고 여기까지다라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라. 그게 내용 부분이에요. 내용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도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죠. 재산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가 잡은 물고기는 내 건 거고, 그렇죠? 내가 농사 짓는 곳은 내 땅인 거고, 이 재산권 보장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인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사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재산권은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내용과 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재산권이라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다. 그렇다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알겠죠? 출발점 그리고 후퇴도 역시 사회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사회공동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란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로 재산권의 한계도 존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요. 한계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까지 보호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것인가는 무엇으로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로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권의 한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밑에 있는 공공복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 행복과 이익,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거죠. 전체 이익, 공익입니다. 공익.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봉사되어야 된다.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1항에 있는 한계라는 부분이 2항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망으로 가보시게 되면 지금 공익상 재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익상 재산권이 제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재산권의 제약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공공필요가 인정될 때죠. 공공필요가 인정될 때는 그 강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경량을 했을 때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한 공익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공공필요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이익 경량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익사업, 즉 공익이 존재하고 필요, 사익과 이익 경량을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공익의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 있어서는 심지어 공용, 수용 등도 가능할 수 있다. 즉 재산권의 박탈 그 자체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재산권의 박탈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1항에 있는 재산권의 존속 보장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공필요가 인정될 때 공익이 월등히 우월할 때는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먼저 여기선 뭘 기억하시냐면 사용과 제한은 우선 떠올리지 마세요. 사용과 제한 떠올리지 마시고 이거는 특수한 부분인 겁니다. 수용이 기본입니다. 수용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의 박탈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산권의 수용, 공용 수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1항에 있는 재산권 보장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아예 존속 보장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럴 땐 다른 방법으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치 보장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선은 존속 보장을 시켜주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공익이 월등히 클 때는 그 존속 보장을 전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럴 때는 존속 보장 방식이 아니라 가치 보장 방식으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항과 2항과 3항이 서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사용과 제한이라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과 사용과 제한이라는 재산권의 제약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가치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산권 제약에 대응되는 권리보호 방법으로 보상이라는 거 역시도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제약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약 규정, 그 다음 뒤에 있는 보상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보상 규정 했을 때 과연 보상을 할 수 있다냐? 그게 아니라 뒤에 보시게 되면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에다가 정당한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 안에는 제약 규정과 함께 보상 규정이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부대조항, 연결조항, 결합조항, 불가분조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법률로서 보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법자에 의한 보상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인정한 보상만 인정을 하겠다. 뭐는 안 된다. 사법부에 의한 보상은 인정이 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에 의한 보상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두 가지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 의한 보상은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분 조항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항부터 2항으로 넘어가고 2항에서 다시 3항으로 넘어갔을 때 재산권 보장의 방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제 설명은 이와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규정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출발은 어디서 간다? 반드시 법 규정으로부터 출발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208페이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설명이 된 부분이니까 2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방금 23조 3항에서 입법자에 의한 보상만 인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의한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 의한 보상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행정부에 의한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법부에 의한 보상만 가능하다는 23조 3항의 선언은 사법부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이지 행정부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닌 겁니다. 보상을 해주는 주체는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15페이지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23조 3항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상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상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의 통칭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입니다.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근데 우리 보상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협의의 손실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상을 해주냐 마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 보상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에도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맨 위에 1번을 보겠습니다. 보상 규정에 직접 근거를 해서 보상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당연히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이 될 테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일반 요건 1, 2, 3, 4, 5 중에 5가 있는 상황이죠. 5가 있는 상황, 보상 규정이 있는 겁니다. 1, 2, 3, 4, 보상 필요성에 대한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있으니까. 그쵸? 보상 규정을 근거로 직접 권리가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안 갖춰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이라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이와 같이 개별법, 즉 특별경찰법에 경찰권 발동에 근거를 두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경찰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권 발동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보면은 2010년도에 11조의 2에 보상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경찰관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발생한 손실이 존재할 때는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보상 규정이 말이죠 23조 3항에 있는 1, 2, 3, 4, 5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법률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권리는 이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가 인정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는 인정이 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상 미집행 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는 손실보상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소송이죠. 왜? 공법에 지금 보상 규정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공법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판례가 말하는 채권 채무 관계, 민법상의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소송인 겁니다. 이럴 땐 당연히 당사소송이라고 당사소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보상 규정에 직접 근거해서 권리는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23조 3항의 요건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요. 보상을 안 해준 겁니까? 아니죠. 집행했습니다. 기집행입니다. 이미 집행을 해줬는데 금액이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정당 보상 원리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럴 땐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당사소송에 배웠던 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입니까? 이게 그 형식적 당사소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처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형식적 당사소송으로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은 형식은 당사소송인 것이고 실질은 취소인 것이었습니다.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인정되는 보상 금액을 다투는 경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가 행한 처분이 있습니까? 처분이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당사소송입니다. 이건 실질적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 보상금 증액 청구와 마찬가지로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짓기 위한 소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금액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행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당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위에 있는 당사소송은 이행소송이 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당사소송은 확인소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밑에 상황이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행정행위에 의한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련해놓지 않은 건데 법원에 의한 손실보상 우선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죠? 행정청이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처분엔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권리가 인정될 수가 있겠죠.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네 번째 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보상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는 입법부가 밑에는 행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죠. 해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23조 3항에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보상금의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거야. 보상금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땐 그 보상금 지급 결정 처분을 다퉈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다퉈가지고 만약에 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을 준다라는 식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그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하면은 되겠죠. 취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다뤘었냐면 당시 당사자에서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런 무한반복 게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한반복 게임 나오죠?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토지 수용 재결해서. 그러면 내가 취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정당 보상 원칙 위반이니까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번에 다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할 때는 1억 1원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1억 2원이 나온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권에 대한 분쟁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한 번에 일회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보상금 증감청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형식적 당사소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금 증액 감액 청구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 당사소송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취소이라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협의 손실보상이죠.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는데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결정 처분도 없는 겁니다. 지급결정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법부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남은 건 이제 사법부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입니다. 여기가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이고 여기서부터 수용 유사적 침해에 대한 문제가 출발되고 그것이 확장돼서 수용적 침해와 희생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까지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 확대의 루트는 독일의 이론을 따라서 우리가 뒤따라가는 건 맞지만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23조 3항에서 법률로서 보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보상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나마 옵션으로 행정부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거조차 거부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나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상황이면 어쩔 거냐 이겁니다. 나한테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입법부도 보상을 인정 안 했고 행정부도 보상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사법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가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손실보상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손실보상의 전체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왜 손실보상을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인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상은 과연 23조 3항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헌법 규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손해배상도 29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주말에 책을 쓰면서 다른 선생님들 보상 파트에 대한 모니터링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시 다 들어봤는데 역시 시작이 죄송한 얘기지만 얼척 없습니다. 얼척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더 이상 누구인지 어떤 얘기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다. 개별적 구체적 규정이다. 장래를 향하고 있다. 과거를 향하고 있다.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출에 그런 내용이 보상 부분에서 일반 추상인지 개별 구체인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 논문에도 어느 책에도 교수님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독일의 이론도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 지금 노량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렇지 내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전혀 아닌데 틀렸는데? 근데 앞에서 일반 추상 얘기하고 이제 개별구체 얘기하는 상황이 그럼 뭐야? 개별구체 그렇지! 밀고 넘어가는 거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한마디만 딱 드려볼게요. 공용 수용을 하는 근거 법률. 공용 수용을 하는 근거 법률이 여러분 정말 개별적 구체적 법률입니까? 공용 수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니면 도로법, 하천법, 소방기본법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이 과연 개별 구체적 처분적 법률이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진정 소급 적용되는 소급입법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법이 만들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큰 그림 그리세요. 큰 그림 그리시고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저한테 틀린 부분을 지적하세요. 정확하게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기본 강의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 뼈대만 세운다예요. 뼈대 세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법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뼈대를 세웠지. 뼈대를 세우고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래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풀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듣고 있잖아. 문제풀이 들을 때 이론 강의에서 한 얘기 그대로 거기서 또 똑같이 그대로 하지. 똑같이 하고 새로운 어떤 판례나 사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한 얘기와 거기서 한 얘기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왜? 행정법은 하나니까요. 행정법이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이거 풀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문제와 판례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 내용하고 전혀 딴 문제를 받아 안게 되기 때문에 이 받아든 문제를 풀려면 그냥 답을 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계를 세우는 거, 뼈대를 세우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본 강의에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시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문풀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뼈대를 세우세요. 손실보상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게 맞습니다. 여기엔 논리의 흠결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독일과 비교를 정확히 해드릴게요. 여러분 문제에 독일에 비교하는 문제들이 여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나라 이론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미안한 얘기죠. 반대로 많은데 왜 가만히 있을까? 라는 것도 나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림동 가서 설명을 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복도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고 난리 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우린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철저히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인간이지만 여기서 다른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체계만 잡고 있지만 철저히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사람이지만 이론에 있어서 여러분들 미스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절대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길 보세요. 보시면 보상규정 없죠? 보상규정 없는데 만약에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었다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보상청구권 인정이 되겠죠? 근데 얘가 안 해주는 거야. 물론 이럴 때 일반 요건은 필요 없는 거고요.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신청을 한 겁니다. 나한테는
지금 이 공권력 행사에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보상 규정은 없다. 그럼 행정부 니들이라도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법규상의 신청권은 인정이 안 되겠죠. 법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부가 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리법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리법이라는 걸 절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조리법이라는 걸.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항상 이런 얘기하죠. 예, 부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조리, 참 부조리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몰상식한 새끼 란 뜻이잖아요. 이 몰상식한 새끼야. 조리는 상식이잖아요. 조리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조리법. 조는 뭐고 리는 뭐예요? 이치에 부합한다. 이치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조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부조리인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데 보상 규정이 없고, 그 다음 얘가 지금 특별히 보상 결정을 내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한번 신청이라도 해볼 만한 응답 신청권 조리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는 거야. 그러면 거부의 처분성 원고적격 인정을 시키고 집어넣어 봅시다. 거부처분 취소를 들어가 보시라고요. 소송 요건은 갖춰진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이기겠습니까? 100% 기각이라고요. 법에 근거가 없는데 뭘 주장할 겁니까? 그렇죠?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 기각당하게 된다. 심지어 협의의 손실보상입니다. 이거 어쩔 거냐는 겁니다. 이거 어쩔 거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법률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23조 3항.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조 3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과연 보상이 가능할 것인가? 그 논의로 넘어가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오케이? 법률의 근거가 없고 행정부조차도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사법부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주장할 수 있는 건 오직 23조 3항밖에 없는 거야. 그 23조 3항을 도대체 그 효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것인가,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마지막 남은 건 23조 3항이라는 겁니다. 그게 214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명쾌한 흐름입니다.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민을 하고 창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이미 존재하는 흐름을 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흐름입니다.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방침 규정설이죠. 현재로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괄호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교수님이. 그쵸? 네. 헌법 23조 3항은 공용제약. 공용제약은 보상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재산권의 제약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비되는 개념은 사회적 제약이라고 했죠. 23조 2항은 사회적 제약, 23조 3항은 공용제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상의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한 입법 지침에 불과한 프로그램 규정일 뿐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외적 규범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보상 여부는 입법자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입법자가 만약에 그 재산권 제약의 근거 법률에 보상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면, 입법자가 여기서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런 경우엔 보상은 바랄 수 없는 거고 국민은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방침 규정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적 구속력이죠. 이 23조 3항은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외부적 구속력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국회, 입법부하고 그 다음에 국민하고 양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회 쪽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라는 부분, 방침 규정서는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구속력이 있다면 말이야. 있다고 했을 때 일로 넘어가는 친구, 이게 바로 위헌무효설입니다. 위헌무효설하고 그리고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고 있으니까 보상 규정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왜 안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재산권 제약 법률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조 3항이 누구한테 구속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입법부에다가 구속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너는 이 구속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률이 위헌이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뜻인 겁니다. 부작위가 위헌인 것이다. 지금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구속력이 미치고 있는 거야? 국회입니다. 그죠? 국민한테 미치는 게 이게 바로 직접 효력서라고 유추적용설입니다. 직접 효력서라고 유추적용설이 되는 겁니다. 직접 효력설이든 유추적용설이든 얘들은 국민에게 그 23조 3항이 일정한 규범력을 미친다. 그러면 국민은 이 23조 3항을 근거로 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나한테 손실보상을 하라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직접 효력설은 그것을 직접 근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은 그것을 간접 근거로 한다라는 측면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직접 효력설은 23조 3항을 직접 근거로 보상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유추적용설은 그것을 간접 근거로 해서 보상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직접 근거냐 간접 근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직접 효력설 내려가 봅니다. 헌법 제23조 3항은 대외적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실효적 규범으로서 직접적 규범력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국민에 대해서. 그런데 이에 직접 근거, 이 부분이 핵심이다. 직접 근거. 직접 근거하여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23조 3항의 법률 유보의 규정은 보상 여부까지 유보한 게 아니라 입법자한테 보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는 공용제약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었어야만 한다.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입법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며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부분에 대해서만 유보를 해놓은 것이다. 김동희 교수님입니다. 2세대 행정법 최고시죠. 그 다음에 유추적용설, 간접효력설. 얘는 23조 3항은 역시 외부적 구속력, 국민에 대한 구속력, 규범력이 미치는 게 맞고요. 그런데 23조 1항과 그리고 11조를 직접 근거로 하되 23조 3항을 간접 근거로 삼아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추적용설입니다. 유추적용설. 이 유추적용설에 있어서의 유추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추한다라는 측면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추적용을 한다는 것은 그 적용 대상 법조가 뭡니까? 23조 3항입니다. 23조 3항을 유추적용해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고 다른 관련 법률상의 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관련 법률상의 다른 보상 규정을 이 사건에 유추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용상 유사성이 인정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원칙인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 법 해석 원칙을 견해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주장하는 거라고? 23조 3항을 유추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23조 3항을 유추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위헌무효설. 이건 이제 국회에 대한 문제가 되죠. 23조 3항은 입법자를 수범자로 하여 구속력이 미치는 것이다. 외부적 구속력이 미치는데 그 누구를? 국회, 입법자를 구속력을 미치게 되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용제약의 근거법률에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사망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망 위반이다. 뭐가 위반이다? 법률이 사망 위반이다. 법률이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위헌인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이고 왜 이름이 위헌무효설이에요? 법률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위반되면 바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무효설이 되는 것이고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헌무효가 돼버리는 것이고 위헌무효가 돼버리면 지금 재산권 제약 처분 이 공권력 행사가 침익적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법률 유보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 근데 뭐가 문제가 돼? 취소사유죠. 취소사유죠. 기억나시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그게 재산권 제약 처분이든 아니든지 간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취소쟁송 쪽에서는 행정쟁송에서는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없음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위법한 재산권 제약 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손해가 발생했다라면 이건 손실보상 문제가 아니다. 위법 아닌가? 위법으로 돼버린 거니까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단술이죠. 이게 진짜 우스운 현상인 겁니다. 아니, 실제로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이쪽을 취하고 계세요. 저희 공부할 때 가장 힘을 많이 쓰시던 분은 유지태 교수님이고, 그 다음에 박정수 교수님은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정화준 교수님이 그 뒤에 연결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셨고, 앞에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울대에서는 또 박윤훈 교수님이 그만큼 또 힘을 쓰셨었고, 그런데 왜 여기 사람이 많죠? 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많죠?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입니다. 이게 독일의 수용유사침해 이론이에요. 위헌무효설이. 근데 학원가에서는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교수님들은 분명히 이게 수용유사침해 이론이라고 정확히 설명하셨거든요. 근데 학원가에서는 유추적용설이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적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다수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한 20-30% 정도는 제대로 설명하고 계시고, 근데 다수의 강사님들이 이상하게 설명하고, 이 손실보상 와서 다 깨지십니다. 손실보상 와서. 그래서 왜 교수님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뭐니까 이론이 이거는 아주 정밀합니다. 왜? 독일에서 이미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유사침해 이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무효설이 뭔지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을 손실보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근데 독일에선 손실보상으로 처리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위쪽에 손해배상의 위법 유책이 이렇게 있죠. 위법 유책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위법 무책이죠. 위법 무과실, 저거예요. 위법 무과실, 위헌무효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 그런데 과실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법 무책이죠. 적법 무과실. 이 위의 부분은 손해배상, 밑에 부분은 손실보상.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없는데 보시다시피 위법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위법이잖아요. 위법이니까 얘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문제라고? 손해배상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요.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 독일 이론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이유는 걔네들은 손해배상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독일 애들은 손해배상이 위법 유책 이렇게 해서 이 유책이 엄청 엄격하단 말입니다. 과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야. 너무 머니까 독일 애들은 어떻게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야. 손실보상 처리를 한다는 거죠.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냐?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견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법무책의 수용유사적 침해 상황에 대해서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알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측면에 있어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위헌무효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영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게 타당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입니다. 얘도 출발은 같아요. 재산권의 제약행위가 특별한 희생을 동반하여 공용제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에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 뭐가 아니라 근거법률이 위헌인 게 아니라 법률이 위헌인 게 아니라 재산권 제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2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보는 그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 규정을 누락해버린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 되는 것이다.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디로 가요?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둘 다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둘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위험무효설. 이 친구는 어떻게 가냐면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요. 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럼 여기 이제 행정법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판례 따른 민사법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인용되겠습니까? 기각되겠습니까? 엄연히 재산권 제약의 근거법률이 있어요. 적법한 재산권 제약입니다. 이거 기각된다고요. 이거 기각되니까 뭘 같이 들어가? 부수적 규범 통제 이걸 같이 들어가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헌법률 심판 타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예, 이걸 타고 들어가면 얘가 어디로 올려? 얘가 헌재로 올리죠. 얘가 헌재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뭘 내려? 예, 위헌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위헌 결정을 내리면 방금 보신 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 제약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 돼버린단 말이죠.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손해배상이 원래는 뭐였는데 적법한 공권력 행사였는데 이 위헌 결정에 의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바뀌게 되니까 손해배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남아있는 문제는 과실입니다. 과실. 어쨌든 아예 적법이던 게 위법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자는 게 위헌무효설이에요. 이게 위헌무효설입니다. 그럼 얘는 뭐 하자는 플레이예요? 이 친구.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이 친구는요. 갑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얘는 냅다 다이렉트로 헌재로 뜁니다. 그냥 헌재로 바로 간다고요. 얘가 지금 헌재죠. 헌재로 이렇게 바로 가요. 헌법소원 심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얘가 위헌 결정을 내리죠.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보상 규정이 입법이 된다는 거야. 보상 규정이 입법이 되면 보상 규정이 생긴 거잖아. 그럼 다시 입법부에 의한 손실보상 절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입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죠. 얘는 손해배상을 들어가고 핵심적으로는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 사용하는 애예요. 위헌법률 심판 사용하는 애고 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하는 애입니다. 둘 다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둘 다 국회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이 전혀 다르다. 방법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1번이 있고 2, 3번이 있고 그 다음 4, 5번이 있는 겁니다. 1번이 있고 2, 3번이 있고 4, 5번이 있는 거고 2, 3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고 그 다음 4, 5번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권리구제를 시키고자 하는 견해가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제가 어떻게 간지 생각해봐요. 23조 3항에서 1항이 2항으로 2항이 3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흐름을 보여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215페이지에 와가지고 그러면 사망에 있는 보상이란 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 그걸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세 번째 칸에서 등장을 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흠결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3조 사망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원복된다.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214페이지에는 23조 사망에 대한 효력, 해석론 가지고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에 우선 그대로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두 번째 시간에 교재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디를 볼 거냐면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에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살짝 드렸었죠. 마지막 순간에 이걸 살짝 말씀을 드렸죠. 23조 3항에 보상이 필요한 공용 제약이라고 했을 때 뭐만 기억해 놓으라고 우선? 수용만 기억해 놓으라고. 수용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218페이지에 독일 거 보세요. 독일 본기본법. 이게 이제 얘들의 헌법인데 본기본법 얘기할 때마다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아시죠? 본기본법. 이유가 뭐야? 반통일 세력의 준동을 척결하기 위한 적폐청산의 의지를 고추 세워야 된다. 자유당의 해체를 선언한다.
이거거든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국민성이 떨어집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죠?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나무, 크리스마스 나무는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그렇죠? 네. 모든 건 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죠? 현재 기독교의 포교도 누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그렇죠?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지배했던 유일한 민족이 어디입니까? 동이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미꾸라지들이 우리나라에는 돌아다니는데 이 훌륭한 민족이 단합이 됐을 때 힘이 좋았지만 너무 사람들을 우린 똘레랑스의 민족이에요. 다 용이네. 해방 후 다 죽였어야 됩니다. 살아남겨 놓은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는 확실히 청소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지금 드라마의 나쁜 녀석들입니다. 나쁜 놈들은 나쁜 녀석들이 제거한다. 그 좋은 사람들이 좀 나빠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좀 잔인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제천 사건도 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국회가 입법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안을 수없이 제출했습니다. 그걸 막아 나선 게 누구였습니까? 국민들은 모두 불에 타 죽으라. 가서 한마디 위로라도 했습니까? 자기들이 입법을 방해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집안 싸움이 나오고 있지. 잘 생각해봐요.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재산권의 한계가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조선, 여기 남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북이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정당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성립할 수 있어요. 예. 대립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는 당이 바로 자유당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때부터 지금의 자유당까지 북이 존재하기에 존재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을 지원하는 걸 막습니다. 이들을 욕하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없어지면, 이들이 해체되면 자동 해체당하는 당이 이 당입니다. 그렇죠? 이거 자유당 내부에서도 인정합니다. 북 없는 자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북을 해체시키려고 아무 지원을 안 하려고 하죠? 바로 민주당이 북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지원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걸 비판하면서 또한 얘네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비판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얘네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공학적 접근의 비열한 접근입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미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비겁하거든요.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3조 3항 분리론과 경계론의 관계입니다. 분리론과 경계론. 독일을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잠깐 밖으로 샜죠. 본기본법, 이건 헌법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헌법이 아니거든. 서독에서 본기본법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든 이유가 뭐야? 동독과 우리는 당연히 통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전에 헌법을 만드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동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랑 똑같잖아. 저쪽은 공산당이었고 서로 똑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우리는 뭐 수준을 봐도 쟤네들보다 안 돼. 14조보다. 근데 우리는 헌법, 북한도 자기들이 헌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기본법 14조를 보시게 되면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의무를 수반한다. 행사는 공공복리에 봉사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사망입니다. 공용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이 되는데
이건 우리 쪽에 보게 되면 공공필요죠. 공공필요. 공공복리가 사익보다 월등히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진다. 지금 뭐라고만 하고 있어요? 보상을 어디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알겠어요? 수용에서만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23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이론을 기초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23조 3항도 수용만 보라고요. 수용만. 사용과 제한은 이건 서비스라고요. 서비스니까 수용만 보시라는 겁니다. 독일식으로 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독일식으로 치게 되면요. 걔네들 14조 1항하고 2항 이렇게 하고 3항 이렇게 있죠. 이 1항하고 2항은요. 재산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죠? 재산권 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내용과 한계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한계 부분도 내용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내용 규정이라고요. 내용 규정이라고.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라고요. 그러면 재산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산권의 내용 문제가 됩니다. 내용 문제가 되니까 모두 포함되는 거야. 사용과 제한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용과 제한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전혀 보상이 필요 없는 애들은 뭐 필요 없으니까 사용 제한이 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용 제한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독일식으로 치게 되면 사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수용 규정이 있죠. 아예 재산권을 박탈하는 수용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내용 규정 얘네들은 사회적 제약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제약.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정도의 재산권의 제한, 그 정도의 내용,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긴 보상 없습니다. 여긴 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권 박탈,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용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용 제약이 되는 겁니다. 보상이 필요한 아이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상이 필요하다. 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내용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재산권을 아예 박탈하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특별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용 같은 경우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김동희 교수님은 보상 규정 없는 수용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없대요. 뭐 옛날에도 없었나 보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고 그 전에도 없었나 봅니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 규정을 둡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완전히 이 1, 2항하고 3항이 완전히 불일치해버리게 되고요. 내용 규정과 사회적 제약, 수용 규정과 공용 제약이 완전히 일치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넘겨보면 우리나라 23조입니다. 우리나라 23조로 가게 되면 이 3항에 수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두 있어요. 사용 제한으로 내용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 제한. 알겠어요? 과연 이 변수를, 이게 지금 플러스 되어 있는 이 변수, 이 변수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독일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사용 제한이 있다. 이게 독일과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도 분리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혀를 내두릅니다. 아, 정말 어떻게 1차원적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가. 초시생이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학생들을 수백 명 놓고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팩트대로 갑니다. 팩트대로. 이 변수입니다. 차이점입니다. 그럼 봅니다. 분리론 들어가 보세요. 분리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걔네들도 똑같이 법률로서 보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걔네들도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두면 보상이 되는 거고 보상 규정을 안 두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죠? 그래. 분리론 218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쓰기를 위에는 23조 3항 거기에다 초기점을 찍는 애 누구라고요? 수용입니다. 공용 수용. 그 다음에 이 중에 문제가 특기 되는 친구는 누구라고 했어요? 제한이라고요. 제한.
사용은 이거는 입법자의 서비스로 보상 규정을 일반적으로 넣는다고요. 이유는요? 재산권의 제약의 형태가 명확하잖아요. 국가가 국민한테 뭔 짓을 할 것인지가 법의 근거를 두면서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보상 규정을 둔다고.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요? 제한만 생각하세요. 문제되는 상황. 그러니까 좌측 아래에 있는 23조 2항에다가 초기점을 찍는 애는 누구야? 공용 제한입니다. 공용 제한은 특별히 나대지 등과 같이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자는 보상이 필요 없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은 초기점을 23조 2항에 찍는 건 공용 제한이란 말이에요. 분리이론은 불연속 모델이라고 했죠. 불연속 모델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2항과 3항은 완전히 끊겨 있다는 거예요. 2항에서 태어난 친구는 3항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분리이론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권리구제가 필요한데 분명히 특별한 희생을 발생했거든요. 나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입니다. 그래, 이건 공용 수용은 아니지만 수용만큼이나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다는 거죠.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 라고 해서 23조 1항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그 다음 37조 2항 이게 뭐예요? 재산권으로 치면 본질적 영역,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 침해 금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입니다. 본질적 영역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거. 오른쪽으로. 알겠어요? 그럼 봅시다. 이 사형 요 친구 이상한 친구니까 이상한 친구가 이 친구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를 생각해 보세요. 내용은 그냥 제한이다. 공용 제한이다. 제한과 수용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한과 수용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용 제한 같은 경우에는 14조 1항의 문제죠. 14조 1항의 문제고 원칙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이죠. 재산권의 일부 내용을 좀 제한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박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보통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정도의 재산권 제한이란 말입니다. 그럼 독일식으로 치게 되면 어떻게 돼? 2항 문제입니다. 끝. 사망으로 못 넘어간다고요. 사망으로. 수용은 사망, 보상 필요한 경우다. 끝. 이렇게 간다는. 공용 제약이니까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끝난다는. 독일은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된다고? 14조 2항과 3항이 완전히 분리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독일은 2항과 3항을 넘나들 수가 없죠. 아니 3항에서 보상은 뭐만 한데 수용만 한다잖아. 수용만 보상하기로 했잖아. 헌법에서. 근데 어떻게 공용 제한이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입법자가 보상 규정을 둔 것도 아닌데 헌법을 근거로 보상을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14조 3항에 수용만 보상할 거야 라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독일은 뭐라고요? 분리이론이 정상이라고요. 독일은 분리이론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219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럼 똑같이 공용 수용은 오른쪽에 있는 공용 제약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여기다 초기점을 찍을 테고 또한 공용 제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23조 2항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죠. 경계이론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사회적 제약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하게 되면 23조 3항으로 연속 모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6월에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랑 더 친합니까?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중에 물론 이거 우리나라 이론입니다.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중에 우리나라 헌법 23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과 더 친숙합니까? 경계이론 쪽과 훨씬 더 친숙하죠. 그렇죠. 왜?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네. 일정한 경우에는 23조 3항으로 와서 요 공용 제한에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경우에는. 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우리 헌법 23조가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이 방으로 방 마련해 줬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경계이론이 타당한 겁니다. 행정법은 법을 해석하는 학문이지 창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건 행정학입니다. 행정법은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현행 헌법상 경계이론이 훨씬 더 합당한 해석 방법이고 접근 방법이다 이겁니다. 독일과의 차이점을 보라고요. 독일과의 차이점. 근데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면 그놈의 독일의 수용의사 침해 이론에 완전히 결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수용의사 침해 이론이 요괴거든. 이 요괴를 잡으려면 누가 필요해? 화육이라는 드라마가 시작했죠. 손오공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네. 손오공이야. 알겠지? 그런 거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은 다시 분리론으로 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왔고 그 다음 이 분리론의 문제가 다시 또 경계론을 일부 옮겨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건 내가 좀 이따가 걔네들의 역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론, 분리론 개념은 알겠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연속 모델인가 불연속 모델인가, 일정한 문턱을 넘어서 갈 수 있는가 넘을 수가 없는 것인가,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항과 사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항과 사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는 입법자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사법부가 공용 제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연속 모델이냐 불연속 모델이냐, 이항과 사망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내용 규정과 수용 규정의 관계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내용 규정과 수용 규정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이항과 사망의 문제라고. 이항과 사망. 내용이냐 수용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독일 쪽하고 우리 쪽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수용이 아닌 게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걔네하고 우리하고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건 뭐예요? 철저히 법을 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걔네들의 독일 본기본법, 우리 쪽의 헌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왜 해석을 스토리텔링을 하냐는 겁니다. 해석은 법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법이 있기에 해석을 하는 거지.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안 그래요? 잘 비교를 해 놓으시고 독일 거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하시고요. 차이는 사망에서 발생하는 거고 사용과 제한이 추가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분리론, 경계이론 우리 교재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220페이지에는 이게 완전 전체 그림입니다. 이게 완전 전체 그림이야. 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앞부분에 있는 내용 살짝 복습을 한 다음에 수용의사침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용의사침해. 여기서부터가 재밌는 거고,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수용의사침해. 뒤에는 수용적 침해, 희생적 침해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수용의사침해. 이 친구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의 핵심 인자거든. 얘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헷갈려질 거 하나도 없다고요. 헷갈릴 거 하나도, 얘만 정확히 파악해내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거 40번 테마 요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입니다.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